이번 사연은 며느리의 공헌도는 인정하지 않고 남편의 단독 명의를 주장하던 시부모님에게 사이다를 날렸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5살 아이 하나 키우는 결혼 7년차 워킹맘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빠의 사업이 한참 잘 되어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쯤에 아빠의 사업이 한번 휘청거려서 약간 어려웠던 기간이 몇 년 있었고, 그 이후에는 평범한 집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잘 살았던 기간은 제가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제가 돈을 펑펑 쓰거나 해본 적은 없어서 성인이 되어서도 수중에 돈이 많지 않은 것이 불편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어쨌든 저는 부족함 없이 자라서 제가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시댁에서 저를 계산적으로 만드네요. 저는 평범하게 남들처럼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다니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습니다. 남편은 많이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넉넉한 집에서 자라서 그런지 씀씀이가 컸습니다. 술도 자주 먹고 술자리에서 가끔 인심도 잘 쓰고 주말에 골프를 치러 자주 나가며 본인이 번 돈은 본인이 전부 썼습니다. 덕분에 결혼하고 7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살림은 제가 번 돈으로 했어요. 결혼할 때 남편이 혼자 살던 작은 빌라 전셋집을 신혼집으로 하여 살았습니다. 최근에는 시댁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저희가 살던 신혼집을 처분하고 신혼집에 들어온 것은 아닌 약간 어정쩡한 상태로 시댁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이어서 시댁과 살림을 완전 합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신랑이 외아들이라 언젠가는 시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렵게 결정을 내려 시댁으로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 전 시댁에서는 저희 생활에 보태라고 계약금만 넣은 오피스텔 하나를 증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살던 집 전세금과 그동안 모은 돈으로 채워야 합니다. 계약금도 적은 돈은 아니라서 시부모님께 감사하지만 오피스텔을 남편 명의로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동안 기여한 돈도 돈이고 그동안 힘들게 직장 다니며 아이 키우며 지내온 저희 생활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계약한 오피스텔인데 당연히 아들 명의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부모님의 말씀. 결국 제 돈도 제 마음대로 못하게 하시려는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재작년에는 신혼애가 이사가면서 아파트 명의를 공동 명의로 했던 적이 있었어요. 시부모님이 신우 결혼할 때 해주신 아파트에서 몇 년 살다가 이사를 하는데 신혼에는 신우 남편의 외벌이로 신우는 전업주부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니 신우와 신우 남편이 이사가면서 이사가게 되는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때 시부모님께서는 사위 참 욕심 많다고 하셨네요. 이번에 오피스텔 남편 명의로 할 때는 시부모님들 당신들은 옛날 양반들이라 재산의 명의라는 것은 모름지기 남자 앞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셨는데 정말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제 존재는 뭔지에 대한 의문마저 생기더라고요. 좋은 집에 들어와서 살게 해주셨다고 생색내십니다. 소소하게 살펴주시지만 크게 주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저에게 뭘 더 욕심내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만약 제가 퇴직으로 경력이 단절되면 제 돈은 없는 것이 되네요. 7년 가까이 제가 번 3억에 가까운 돈은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시댁과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왔기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 실망감이 더 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뭘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것만이라도 내 것으로 하고 싶은 마음인데 제가 너무 계산적으로 구는 것일까요? 나중에 시부모님 재산 어차피 다 남편 거가 될 것이고 부부인데 뭐가 문제냐고 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만 생각하냐? 나중을 생각해라 하신다면 마찬가지로 할 말 없고 제가 계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라 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겠네요. 제 생각을 남편에게 모두 말했고 남편도 자기는 씀씀이가 컸고 제가 번 돈으로 생활하고 모으고 한 것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오피스텔 명의는 공동 명의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남편은 우리가 부부인데 명의가 누구 명의면 어떠냐고 하면서 시부모님께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드려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께 오피스텔 공동명의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부모님은 재산은 남자 이름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시부모님이 넘겨주시는 것인데 공동명의가 웬 말이냐 등등의 말씀을 하시다가 급기야는 저를 욕심 많은 사람을 넘어서 시댁 재산을 보고 남편과 결혼한 것처럼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도 없길래 제가 시부모님께 따졌습니다. 말은 바로 해야 한다고. 욕심은 시부모님이 내고 계신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남편은 본인이 번 돈 본인이 다 썼고 저희는 내가 번 돈으로 생활하고 모으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라 전세금은 원래 남편 고유의 재산이라고 해도 내가 지금까지 7년 동안 번 돈이 3억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공헌한 것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피스텔에 상당 부분 제 번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남편 명의로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공동명의를 하겠다는 저를 욕심이나 내고 계산적이라고 하시는데 시부모님이야말로 욕심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계산 같은 거 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인데 시부모님 하시는 것을 보고 계산적이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말을 바꾸셔서 너희가 부부인데 누구 명의면 어때서 이렇게 시부모에게 따지고 드냐고 하시더군요. 그럼 누구 명의면 어때서 어머님 아버님이야말로 꼭 남편 명의로 하겠다고 하셨냐고 여쭤봤어요. 요새 남아도는 것이 오피스텔인데 그거 하나 받으면서 이렇게 속상하느니 안 받고 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저희 둘이 지금처럼 살다가 살림 조금씩 늘려가면서 명의도 공평하게 하면서 살면 된다고 시부모님 재산은 시부모님께서 쓰실 만큼 쓰시다가 시누이를 전부 주신다 해도 아무 말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희와는 이제 거리를 좀 두고 살자고까지 말하고 싶었지만 이 말은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더군요. 시부모님은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고 아무 말씀 못 하셨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별 생각 없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사람이고 저 혼자만 소가리를 하다가 시부모님께 전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도 사람인데 시부모님 재산에 욕심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시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내가 한 공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싫습니다. 시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시부모님 하시는 대로 보고만 있으면 그야말로 저는 시부모님 재산 노리고 남편과 결혼한 사람이 될 테니까요. 제가 시부모님께 드린 말씀이 틀린 것이 있나요? 제가 어리고 철이 없어서 돈의 소중함을 모르고 까부는 것인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부모님 속상하실까봐 친정에 말할 수도 없고 해서 여러분들께 하소연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며느리 도리는 기본이고 사위 도리는 돈 버느라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사이다를 날린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4년차 아이 하나 키우는 여자입니다. 29에 결혼해서 이제 30대 중반이 되어가네요. 시댁은 며느리가 챙겨야 하고 처가는 대면대면한 사위가 정상인지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서요. 신랑도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해서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댓글 꼭 부탁드려요. 저는 남편이 하는 자영업을 함께 운영하다가 육아 때문에 전업주부가 된 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결혼 후 시댁에서 살다가 분가한 지는 1년 반 정도 되었어요. 시댁에서 살 때 시부모님 때문에 신랑과 수없이 많이 싸웠고 신랑도 자기 부모님 보통 사람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시부모님을 싫어하는지도 신랑은 잘 알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시부모님과 연 끊고 살고 싶지만 남편의 부모님이니 기본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첩장 사진 촬영까지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 시어머니께서 당신에게 허락 안 받고 했다며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저희는 돈을 아끼자고 청첩장도 직접 만들어서 했고 혹시나 어르신들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예식장 약도도 따로 만들어서 넣었는데 어디 맡겨서 디자인한 청첩장보다 예쁘다는 칭찬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받고 뿌듯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음에 안 들어 하셨지만요.
상견례 때도 시어머니는 무례한 말씀을 하셨고, 저희 엄마도 한 말씀 하시려다 참으셨다고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예단, 이바지 음식 등 시어머니는 하나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부적으로 다 말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네요.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시어머니 문제로 신랑과 많이 다퉜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울고 화내고 했던 것이었죠. 결혼 준비하며 원래 밝았던 제 성격이 어두워지고 예민하게 구니 신랑이 저에게 많이 미안해 했습니다. 결혼하고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기간에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신랑과 제가 함께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설거지거리가 그대로 있고 집안 정리도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계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던 거죠. 집안일은 신랑과 함께 하긴 했는데 신랑이 고무장갑 낀 모습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는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밖에서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니 늘 피곤하고 힘들어서 생신 때마다 밖에서 외식을 하고 싶었는데 시부모님이 항상 음식을 차려서 집에서 생신상을 받으시려 고집부리시는 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신랑이 도와준다고 나서기는 했지만 별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감동만 하시고 움직여가면서 도와주시는 것은 전혀 없으셨고요. 결혼 전에 신랑과 저는 모은 돈 7천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시댁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가전제품 바꾸는 정도 했어요. 그리고 남은 돈과 결혼 후 모은 돈 합쳐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돈이 2억 조금 안 되었고, 분가할 때 시부모님은 3천 정도 지원해 주신다고 했었지만 막상 분가할 때가 되니 말을 바꾸셔서 3천을 무이자로 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신랑은 그 3천이라도 받자고 했지만 제가 너무 싫다고 하며 어차피 빌라 전세를 가더라도 대출은 받아야 하니 그냥 모자라는 돈은 대출을 받아서 메꾸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분가해서 살면서도 명절, 생신, 어버이날 등은 꼭 챙겼어요. 그 외에는 자주 찾아뵙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초 시어머니 생신 때 신랑은 가게 일 때문에 식사 장소에 오지도 못하고 저 혼자 아이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시댁에 혼자 다녀온 저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더라고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신랑이 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해야 한다고 했고, 신랑은 자기는 돈 버는 것이 자기의 주 업무라 전업주부인 제가 시부모님 생신 챙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며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견 충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남편과 싸우게 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신랑은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던지 상관없이 며느리가 시부모님 생신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고부 갈등이 없는 집이라 해도 아내가 혼자서 아이 데리고 시부모님 생신 챙긴다고 다녀오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하는 것이 그야말로 남편의 도리 아닌가요? 시댁은 가까워서 무슨 날일 때마다 챙기고 살았고, 친정은 부모님 생신 때도 전화통화만 한 적도 많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너희들끼리 잘 살면 된다는 식이고, 시댁은 무슨 날이 다가오면 거의 2주 전부터 그날 무슨 날인지 아냐고 하시면서 시부모님 결혼기념일까지도 챙기길 바라셨습니다. 항상 시어머니 말씀하시길 아들보다는 며느리가 챙기는 것이 맞다 하셨습니다. 얼마 전 시아버지 생신에는 신랑도 함께 갔어요. 그냥저냥 식사 마치고 차도 마시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다음 달 언제가 무슨 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건성으로 듣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그날 아범 바쁘면 그냥 너만 와라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푸념하듯이 시어머니에게 땡땡 아빠는 친정부모님 생신도 몰라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노발대발 하시면서 친정부모님도 챙겨야겠지만 시부모가 우선이지. 남자들은 돈 버느라 바빠서 원래 그렇게 다들 무심한 거야. 너도 똑같이 잘못하려고 하니? 남편이 못해도 넌 며느리돌이 해야 부모가 욕 안 먹는 거야. 이러시는데 저도 모르게 땡땡 아빠가 하는 만큼만 저도 하려고요. 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뭐?
이러시길래 떨렸지만 신랑이 저희 친정부모님께 사위돌이 전혀 안 하는 것을 전부 얘기했습니다. 맞벌이 할 때부터 지금까지 신랑은 일한다는 핑계로 명절에 항상 시댁에서 차례 지내고 바로 일 나가서 명절에 친정에 한 번도 못 간 것을 얘기했더니 시어머니는 돈 버는 것이 우선이지 그까짓 걸로 불만이냐 불만이 라고 하셔서 돈 버는 게 우선이면 시댁 차례도 안 지내고 돈 벌어야지 왜 차례는 꼭 지내는데요? 친정은 돈 버는 일에 뒷전으로 밀려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말대로라면 가장으로서 돈 벌어오는 것은 기본이니까 절대 고마워하지도 안쓰러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랑에게 당연한 것이니 일하고 들어와서 피곤하다는 소리도 앞으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시댁에 도리하는 것은 내 아이의 조상이라 하는 것이라고 치면 신랑 입장에서도 자기 아이의 조상인 처가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 말이 되냐고 시어머니께 따졌습니다. 시부모님이 신랑을 낳고 친정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아이가 태어난 것인데 한쪽에만 도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나는 앞으로 우리 부모님께 도리를 다 할 테니 시부모님께는 신랑이 도리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어머니 여기서 더 얘기해봤자 저에게 대접받을 것도 못 받고 말로 모든 것을 깎아먹는 것이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아이 챙겨서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신랑은 꼭 그렇게 어른에게 눈 똑바로 뜨고 할 말 다 해야 속이 시원하냐고 저보고 참 어리다고 하더군요. 내가 시댁에 한 것에 반만큼만 당신이 친정에 했어도 내가 이러겠냐고. 앞으로 나는 시댁 일 모르니까 알아서 챙기라고 했더니 할 도리는 하라는데 정말 돌림노래 같은 소리 그만하고 싶다고 했네요. 그랬더니 신랑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하길래 이렇게 일신사에 글을 보냅니다. 신랑과 함께 댓글 읽어보려고요. 신랑과 너무 의견이 안 맞아 많은 분들의 상식은 어떤지 신랑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꼭 부탁드려요. 이번 사연은 못된 시어머니가 매달 용돈을 50만 원 더 달라고 해서 사이다를 날리고 매달 드리던 용돈마저 끊어버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되어가는 30대 중반 새댁이에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주말 아버님 생신이라 다 같이 모여서 오랜만에 외식하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생활비를 50만 원 더 올려서 80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황당했는데 더 황당한 것은 저희 친정에는 알리지 말고 그 돈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분이 운영하는 식당에 알바를 나가고 계세요. 그것도 심심하다고 용돈벌이나 한다고 하시며 나가시는 것입니다. 저희 아직 아이는 없어요. 둘이 합쳐서 600 조금 안 되게 법니다. 출근은 같은 시간에 하고 퇴근은 신랑이 더 늦게 하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가 좀 큰 회사라서 제가 신랑보다 50 정도 더 벌어요. 지금까지 양가에 매달 30씩 드렸습니다. 아직 아이도 없고 갚아야 할 대출금 같은 것도 없어서 조금씩 저축하고도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80을 매달 못 드릴 것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겪어온 시어머니의 행동들을 생각하면 전혀 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과 제가 각자 모은 돈은 비슷했고 모자라는 돈은 저희 부모님이 보태주셔서 아파트에 자가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지방이라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예단 예물 다 패스했고 결혼식 비용은 저희 쪽에서 거의 부담했습니다. 대신 결혼하고 살림은 주로 남편이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말이 그렇지 남편이 집안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남편이 설거지를 하면 저는 빨래를 개고 남편이 청소기 돌리면 제가 설거지하고 이런 식으로 함께 가사 일을 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제 사주가 안 좋다고 대놓고 얘기한 분이세요. 남편과 결혼 얘기가 오갈 때 남편이 저에게 생년월일시를 알려달라 하길래 태어난 시간은 잘 몰라서 엄마에게 물어봐서 알려주었습니다.
사주, 궁합 같은 것은 저희 집에서는 보지 않아서 엄마에게 이상하다고 했더니 그런 것을 따지는 집들이 아직 꽤 있다고 이해하라 하시길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처음 인사 간 날, 전에 사주를 보는 곳에 가서 시어머니가 이미 사주를 보고 오셨나 봐요. 그곳에서 제 사주가 별로 안 좋게 나왔다고 그것을 저에게 대놓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너희 둘이 좋다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저를 참 탐탁지 않게 여기는 티를 내셨습니다. 화가 났지만 그때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내가 잘하면 좋게 보겠지 하는 순진한 생각을 했었죠. 상견례 때도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께 제 사주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주가 안 좋은 저를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준다는 식으로 말하셔서 저희 엄마가 그 자리에서 화를 내셨어요.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별로 가진 것도 없는 집에서 사주는 뭔 놈의 사주를 보냐고 웃기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희 아빠도 귀하게 키운 딸 이런 대접 받으며 시집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쩔 줄 몰라서 있다가 부모님께 끌려 나오듯이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며칠 동안 화를 내고 시아버지도 엄청 뭐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한동안 사과드리고 해서 다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 결혼하면 보자고 생각했나 봐요. 결혼하고 시댁에 가면 저에게 이것저것 일을 시키면서 항상 저를 신경질적으로 대했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저를 대하냐고 하면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많아서 그렇다는 억지를 부렸어요. 남편이 저를 편들어주고 시아버지께서도 시어머니가 너무한다 싶으면 시어머니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해주니 제가 시어머니에게 반발을 하기도 좀 뭐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시누이는 딸이라고 본인 엄마 편들면서 저에게 떽떽거리듯이 말하는 것이 버릇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신경질적으로 말하면서 이것저것 일 시키고 있으면 시누이는 옆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저에게 본인 엄마 답답하지 않게 좀 빨리빨리 움직일 수 없냐는 얄미운 소리를 했어요. 저를 그렇게 구박하면서도 시어머니는 시누이가 딸이라서 예쁜지 놀고 먹는 시누이가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준생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 취준생이지 별로 노력하는 것도 없고 부모님에게 용돈 타서 친구들이랑 놀러나 다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시누이가 하도 얄미워서 시댁에서 밥을 함께 먹다가 제가 시누이에게 어른들도 있는데 그 쩝쩝거리는 소리 좀 내지 말고 밥을 먹으라고 했어요. 시부모님 얼굴 빨개지시고 남편도 긴장했습니다. 시누이에게 저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렇게 쩝쩝대면서 밥을 먹냐고 밖에 나가서도 그러면 사람들이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욕한다고 했는데 시누이는 밥 먹는데 뭐라 한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매번 저에게 가정교육이 어쩌고 하던 시어머니이다 보니 저에게 뭐라고 못하시더군요. 제가 그래서 시누이에게 밥을 쩝쩝대고 먹다가 그거 지적받았다고 밥상 앞에서 우는 버릇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하며 시누이에게 웃으면서 말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끄러워지니까 그만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윗사람으로서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의아스럽다는 듯이 대꾸했더니 시어머니 별말 못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시누이는 저에게 더 얄미운 짓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투명인간 취급했더니 본인이 더 열받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시어머니가 식사 중에 저희 부모님께는 말하지 말고 매달 50만 원을 더 주라는 말씀에 제가 그래도 갑작스럽게 50을 더 달라고 하시니 드릴 수는 있지만 솔직히 조금은 부담돼요. 했더니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식당 사람들 들으라는 듯이 그렇게 시어미 용돈 주는 것이 아니 꼽냐고 무슨 좋은 꼴 보려고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았나 라고 외치시길래 저도 큰 소리로 양가 똑같이 3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친정에는 말하지 말고 시댁에만 50만 원을 더 달라고 하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랬더니 여기저기서 사람들 한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 시누이가 언니 그거 좀 해준다고 밥 굶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해주지. 우리 엄마 불쌍하지도 않나? 이러면서 쩝쩝거리면서 처먹는데 제가 또 주변 사람들 들리게
아가씨, 대학 다니면서 부모님 돈으로 그렇게 헤프게 생활하고 지금은 취업 준비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가 가여우면 빨리 취업해서 직접 효도하세요. 라고 했더니 옆 테이블에서 작은 소리로 무슨 무슨 년이라고 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는지 남편이 엄마 왜 이러시냐고 하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자기는 백년 손님이라고 우리 집에서는 자기에게 참 잘해주는데 왜 결혼할 때 훨씬 우리 집에서 돈도 많이 들었는데 내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쌍한 척 좀 했어요.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 들으라고요. 그리고 나 이제 시어머니께 드리던 용돈도 못 드리겠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아이도 낳고 하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모으며 살아야 해서 못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자기보다 돈 더 많이 버니까 친정에 드리는 돈은 50만 원으로 올려드리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그러라고 하는데 시어머니 얼굴 새빨갛게 되어서 울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 헛기침하시며 먼저 나가시고 저도 긴장해서 그런지 허겁지겁 계산하고 나왔네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다시 한번 양가 용돈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고 남편은 제 뜻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누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따지지 않고 살아왔어요.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대해 어쩔 수 없을 때 빼고는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며 살아왔는데요. 괜히 급여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혹시라도 남편 자존심 상할까봐 조심했던 것이었죠. 신행 다녀온 후 시댁에 갔을 때 시부모님에게 큰절 올릴 때 시어머니가 저희 절하는 자세가 요망하다고 남자 깃 빨아먹을 것 같다고 했던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하면 좋아지겠지 하고 참고 살아온 인연이 참 많이 후회됩니다. 지난 주말에 식당에서 그런 일이 있고 시어머니가 나중에라도 난리를 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에게 전화해서 예전보다 나긋나긋한 말투로 말씀하시더군요. 진작 할 말 다 할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태도가 변해도 평생 시댁에 드릴 용돈은 없을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신랑을 봐서라도 이러면 안 되겠지만 제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냥 시어머니에게 바라지도 않고 드리지도 않으려고요.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소개팅남의 지적질과 꼰대짓을 참다 못해 사이다를 날리고 왔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입니다. 2달 전쯤에 친언니로 생각할 만큼 친한 언니와 그 언니의 남자친구, 저, 이렇게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 언니의 남자친구는 얘기만 듣고 있다가 언니가 남자친구를 저에게 인사시켜 준다고 해서 만난 것이었어요.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다가 언니 남자친구가 저에게 남친이 있냐고 묻길래 없다고 했더니 소개팅을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언니에게 언니의 남자친구가 지극정성으로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도 직접 보니 사람 얘기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는 태도를 봐서 이런 분의 주변 분이라면 괜찮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니 남자친구에게 저를 좋게 봐주고 소개팅을 주선해 준다고 하셔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언니 남자친구가 소개해 준다는 남자는 저보다 6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최대 3살 차이까지는 만나봤는데 그 이상은 세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좀 꺼려왔습니다. 나이가 좀 걸린다고 했더니 언니 남자친구는 나이에 제한 두지 말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만나보기나 하라고 하더군요. 언니는 나이가 걸리면 굳이 꼭 만나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회사에서 저보다 어린 꼰대 같은 동료도 있고 40대 후반인 부장님 중에서 어린 직원들과 터놓고 대화를 하는 분도 계신 것을 보면 나이로 사람을 가리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언니 남자친구가 저와 소개팅남에게 서로의 연락처를 알려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며칠간 카톡도 주고받다가 통화도 간간히 하다가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요. 연락을 주고받을 때는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6살 차이가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이 차이가 나도 상관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막상 만나보니 연락을 주고받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반갑다, 연락만 주고받다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되니 생각보다 인상이 좋다. 이런 상투적인 인사말을 주고받은 뒤 그 소개팅남의 이상한 지적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어깨보다 조금 아래까지 내려오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머리를 길러야겠다고 하더군요.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한다면서 20대 중반이 넘어가면 여자는 머리를 길러야 결혼을 준비하는 참한 여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겠냐는 개논리를 펼쳤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부터 커트머리 하려고 했었거든요. 대학 때 커트머리 했을 때 잘 어울린다는 소리 많이 들었던 기억도 있고 긴 머리 관리를 잘 하는 편도 아니라서 커트할까 생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개팅남에게 커트로 머리 자르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소개팅남은 그럼 제가 결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더군요. 결혼이랑 머리 길이가 그렇게 큰 상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했더니 제가 어려서 아직 잘 모르는 것이라고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개팅남은 저에게 또 지적질을 하는데 굽이 높은 신발을 신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날 굽이 좀 높은 구두에 청바지를 입었는데 소개팅남은 저에게 다음부터 본인을 만날 때는 굽 높은 것을 신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일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추가적으로 짜증나게 하는 것은 소개팅남이 연락할 때는 서로 존대를 했었는데 만나자마자부터는 반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짜증이 나서 나는 굽이 높은 신발밖에 없다고 했더니 소개팅남 왈, 그럼 우리 다음 데이트는 운동화 쇼핑이 되겠네. 라는 멍멍이 소리를 시전하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세계사 시간이 되어서 프랑스 궁전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사람들이 아무데나 볼 일을 봐서 그래서 하이힐이 생긴 것이고 어쩌고, 그것도 베르사유 궁전 어쩌고 하면서 루이 16세가 어쩌고 하길래 베르사유 궁전은 루이 14세 아닌가요? 했더니 루이 16세가 맞다고 입에 개거품을 무는 거 있죠? 그렇게 한참 세계사 강의를 하더니 갑자기 본인이 저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 20대라 뭘 모르는 것 같다고, 저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못 찾은 것 같다고 하더니 엄마가 사주는 옷만 입던 아이가 커서 처음으로 옷을 골라 입었을 때의 어색함 같은 것이 보인다는 거지 같은 비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바꿔주겠다고 하더군요. 본인만 잘 따라오면 본인 부모님께서도 마음에 들어 할 만큼 참한 여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들어주기 힘들었습니다. 요즘 여자들이 패션 감각이 참 부족한 것 같다며 저에게 보통 첫 만남에는 치마를 입고 나오는데 왜 바지를 입고 나왔냐고 하더니 다음에 쇼핑을 가면 치마도 사야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기분 나쁜 것을 참고만 있는 스타일도 아니지만 소개팅 주선해준 언니와 언니 남자친구를 떠올리며 꾹 참고 그냥 일어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개팅남은 왜 화가 났냐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소개팅 첫 만남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도 웃으면서 있어야 하냐고 했더니 저보고 생각이 참 어리다고 하더군요. 이래서 사실 본인은 어린 여자들 만나기 꺼려 했는데 친한 동생 부탁이고 며칠 동안 톡을 했을 때 개념이 있는 것 같아서 만나자고 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있다가는 제가 막말이 나올 것 같아서 알겠으니까 이제 일어나자고 했어요. 카페에서 나와서 집에 가려는데 갑자기 소개팅남이 제 팔을 잡더니 여자는 무조건 연상인 남자를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잘 생각해 보라면서 본인을 놓치면 저는 아마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미친 소리를 하더라고요. 욕부터 나오려는 제 입을 손으로 막아야 하나 하며 참을인 자를 마음속으로 새기고 있었는데 소개팅남은 제가 지금 어려서 본인이 한 말들이 바른 소리인 줄 모르고 이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보면 본인이 100번 옳은 소리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 하더군요. 어린 마음에 욱해서 이렇게 첫 만남 엎어버리면 후회한다고, 이제 저도 30이 다 돼가는 나이인데 연애를 소꿉장난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본인을 놓치면 후회할 것이라고 하는데 상대하기 싫다고 그냥 가면 며칠 동안 잠도 못 잘 것 같은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나이 하는데 34살이 무슨 나이를 따지냐고,
우리 회사 40대, 50대인 분들도 신입사원이랑 얘기할 때 나이 같은 것은 따지지 않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이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서 지시도 잘 하고 일적으로 성과도 훨씬 더 잘 내신다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어리다 어리다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질을 했는데 34살은 사회에서 한참 어린 나이 아니냐고 했어요. 근데 30대가 이렇게 꼰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을 놓치면 내가 후회할 것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여자에게 어필할 만한 능력이나 외모, 매력이 본인에게 있는지나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 면은 전혀 없는 사람이 사람 지적질하며 자기를 높이려는 수작이나 부리는데 이런 저질스러운 사람을 소개해준 언니에게 나를 무시한 것이냐고 단단히 따져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개팅남이 멈칫하더군요. 그리고 택시 타려고 하는데 저에게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당신 같은 사람을 적극 추천한 언니 남자친구도 의심이 되니 언니에게 남자친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하겠다고 하고 택시 타고 집에 왔습니다. 택시에서 언니에게 전화로 있었던 일 다 얘기했더니 언니가 남자친구에게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그놈 연락처 전부 차단시켜버리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언니 남자친구도 소개팅남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엄청 놀랐다는 거예요. 언니 남자친구는 그 소개팅남이 남자들끼리 동생들과 있을 때도 말도 별로 안 하고 동생들에게 너무 잘해줘서 참 좋은 형으로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언니 남자친구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 했답니다. 언니랑 언니 남자친구랑은 며칠 뒤에 만나서 얘기로 다 풀었어요.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 언니와 언니 남자친구에게 저를 좋게 봐줘서 좋은 남자를 소개해 주려는 마음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된 것일 뿐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저녁은 제가 계산했습니다. 살다 보니 별 사람 다 있네요. 자기보다 나이 어리면 막 그렇게 찍어 눌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회사에서는 자기보다 직급 낮은 사람 제멋대로 부리려고 막 찍어 누르겠죠? 처음 만났던 날 생각하면 지금 그 소개팅남 회사랑 이름까지 확 공개해버리고 싶네요. 지금도 밤에 잘 때 소개팅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서 소개팅남이 이런 얘기 했을 때 이렇게 받아쳐 버릴 걸 하고 생각하다가 짜증이 나곤 하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런 사람 만나게 되면 절대 하는 얘기 들어주지 않고 제 할 말 다 해야겠어요. 이번 사연은 친정 식구들 앞에서 며느리 머리를 쥐어박은 시어머니가 시원하게 응징을 당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이고 이제 100일 된 딸 키우는 아기 엄마입니다. 얼마 전 주말에 저 시어머니에게 머리통 맞았습니다. 저희 오빠가 시어머니 앞에서 신랑 머리통 때렸고요. 결혼 전에 저와 신랑이 모은 돈으로 시부모님 소유의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시댁 아래층에 살고 있어요. 시부모님과 전세 계약했고 저와 신랑은 각자 8천 정도로 모은 돈이 비슷했습니다. 저희 둘이 결혼 전에 모은 돈을 합쳐도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의 실제 전세금에 조금 못 미치는 돈이었지만 시부모님께서 전세 계약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결혼 전에 신랑과 저 모은 돈이 비슷했지만 시어머니가 과하게 예단을 요구하셔서 힘들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남들 하는 것만큼만 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신랑과 제가 반반 결혼을 하는데 무슨 예단을 요구하실까 하고 생각했지만 집 전세금을 싸게 해주시는 것도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예단 해주자고 저희 엄마가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불 예쁜 거 보셨다고 하셔서 150 정도 되는 브랜드 있는 이불 해드렸고 그릇도 원하시는 대로 넣어드리고 화장품 세트, 시아버지 가방, 시어머니 밍크 목도리 이렇게 하고 현금 예단 500 해드렸습니다. 예단에 든 비용을 전부 합산해 보니 800이 넘는 돈이더라고요. 예단 들어간 날 시어머니 돈봉투 열어보시더니 표정이 차가워지면서 땡땡아, 예단이 적다 이러셨어요. 저는 좀 어이없어서 대답 안 하고 있었는데 또 예단이 적다고 하시길래 한 번 더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너희 엄마가 많이 어려우신가 보네. 작다 작아.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이건 정말 예의가 아니에요. 하고 가방 챙겨서 나가려 했더니 시어머니는 너 지금 나가면 이 집에 다시 못 들어온다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저에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냐고 너희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하길래 사돈에게 너희 엄마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배우신 것이냐고 소리 지르고 나왔습니다. 제가 나오니 신랑에게 시어머니는 네가 선택하라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계셨습니다. 신랑은 저 따라 나와서 미안하다고 달래주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중재하시고 신랑이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살더라도 저와 결혼해서 살고 싶다고 며칠 동안 빌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그때 시어머니에게 아들 결혼해서 좀 살게 놓아주라고 하셨대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께 한동안 집 나갈 것이라고 으름장 놓으며 난리 피우시다가 결국 저에게 사과하셨습니다. 한 번 그런 일을 겪어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가시돋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결혼하고 저도 일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 시어머니가 내려와 보셨을 때 설거지거리가 있으면 이런 건 바로바로 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식사하고 바로바로 설거지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셨죠? 신혼애가 와서 시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 식대를 저희가 대부분 계산을 했는데 어쩌다 한번 신우가 식대를 계산하면 나중에 시어머니는 이런 건 너희가 계산을 하는 거란다 라고 하셨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참 듣기 싫은 말투였어요. 부드러운 말투도 몇 달 가지 않아서 바뀌셨습니다. 신랑 없을 때는 저에게 거침없이 막말하시고 소리도 지르시고 본래의 시어머니로 돌아오셨죠. 좋은 말로 저에게 소리 지르거나 하시지 말라고 해도 별 소용이 없었어요.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는 제가 뭘 잘못했다면서 손을 올리시고 치려는 신용까지 하셨습니다. 맞아볼래?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장난식으로 하셨지만 기분 나빠서 시어머니께 장난식으로도 이런 것은 하지 마시라고 말했는데 알겠다고 하시고는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는 시어머니가 치려는 신용을 하는 것을 안 하셨어요. 예정일 보름 남았을 때부터는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와 있어서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잘 안 내려오셔서 별로 부딪힐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임신 8개월부터 휴직하고 딸아이 낳고 지금까지 육아휴직 중이에요. 아이 낳고 친정엄마가 한 달 동안 산후조리 해주셔서 조리원 따로 안 갔어요. 친정엄마가 산후조리를 해주시는 동안 친정엄마가 저희 딸과 정이 들어서인지 이후에도 손녀 보고 싶다고 아이가 100일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주말마다 거의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친정엄마가 토요일에 오셔서 하루 주무시고 가셨어요. 사단이 난 것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저희 오빠가 친정엄마 데리러 왔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서 늦은 아침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내려오셨습니다. 저희 엄마와 오빠가 인사를 해도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시더니 시어머니는 저희 딸아이를 안고는 이상한 소리를 하셨어요. 아기 말투로 아이에게 엄마랑 외할머니 사이에서 고생이 많았다는 둥, 엄마랑 할머니가 괴롭히지는 않았냐는 둥, 정말 정상적이지 못한 소리를 하시니 저희 엄마 황당해 하시고 오빠는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시어머니에게 장모님이랑 형님 있는데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채도 안 하셨어요. 기분이 상한 상태로 있다가 엄마가 식사하시다가 이 반찬은 네가 한 것이냐고 묻길래 생각 없이 시어머니가 해왔어 라고 대답했거든요. 그 말 듣자마자 시어머니 저희 엄마랑 오빠 있는데 제 머리를 콩 쥐어박으셨습니다. 아픈 느낌이 들 정도로 맞은 것은 아니었지만 저희 가족들 있는 데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니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소리 지르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울고불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러게 말을 똑바로 해야지 그런 식으로 말해놓고 맞은 것만 억울하다고 하냐고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오빠가 일어나더니 신랑 머리통을 손바닥으로 엄청 세게 때렸습니다. 저는 울고 있느라 오빠가 신랑 머리를 치는 것을 보지는 못하고 소리만 들었는데 소리가 엄청 컸어요.
시어머니 악 하고 소리 지르시더니 저희 오빠에게 사돈총각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하는데 저희 오빠가 시어머니에게 지 마누라가 맡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변변치 못한 새끼는 좀 맞아야죠. 땡서방, 네가 잘못했으니까 억울한 거 없지? 이따 사돈 가시면 좀 더 맞자. 네 잘못 네가 알지?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며 저희 오빠에게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그럼 요즘 세상에 며느리 머리 쥐어박는 시어머니도 있냐고 따지고 저희 오빠는 계속 땡서방, 너 좀 더 맞아야겠다 하면서 다가가려 하니 시어머니 갑자기 저희 오빠에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돈총각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오빠는 시어머니에게 결혼해서 지 마누라 보호할 줄도 모르는 인간은 매가 약이라고 하면서 사돈어른 다치실지도 모르니 비키시라고 말하고는 계속 신랑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저희 오빠를 말리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당장 나가시라고 다시는 내려오지 말라고 소리 질렀더니 신랑이 시어머니를 내보내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나가시고 저희 오빠가 신랑에게 앞으로 똑바로 처신하지 않을 거면 너네 이혼하라고 화내고 신랑은 오빠와 엄마에게 계속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친정엄마와 오빠가 가고 나서 신랑에게 시어머니와 위아래층에 사는 거 정말 끔찍하다고 당장 이사 가자고 했어요. 신랑도 알겠다고 하고 지금 이사 갈지 말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저녁에 신랑한테 전화를 했는데 신랑이 시어머니에게 엄마가 장모님이랑 형님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랬겠냐고 엄마 때문에 내가 맞은 것 아니냐고 막 화를 내면서 통화하더라고요.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네요. 오늘 낮에 편의점 갈 때 계단에서 시어머니 마주쳤는데 모른 채 하고 지나쳤습니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평생 모른 채 하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화가 풀리려면 정말 막말로 시어머니 머리통을 있는 힘껏 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는 것은 제가 잘못이겠죠? 글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창피해서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하소연하고 갑니다. 위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막무가내 시어머니에게 똑 닮은 시동생과 평생 함께 행복하시라고 하고 인연을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아이 하나 키우는 여자입니다. 지인들에게 시모 얘기 하소연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답답해서 판에 글을 남긴 적도 몇 번 있습니다. 댓글로 위로받곤 했었는데 얼마 전에 시모에게 남편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일이 잘 해결된 것 같기도 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혼전 임신이 자랑은 아니죠. 결혼 후에 계획해서 생긴 아이는 아니지만 저와 남편은 임신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결혼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임신 3개월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남편과 저는 결혼 정년기도 지난 나이이고 하니 시부모님께서도 경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양가 부모님들 모두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인덕 좋은 집에 시집 간다고 내심 좋아했습니다. 상견례 후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모는 남편에게 왜 제가 본인에게 전화를 안 하냐고 닥달을 했었나 봐요. 저는 용건이 있어야 전화를 하는 스타일이고 용건이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화도 전화지만 시모는 왜 시댁에 자주 안 오냐는 것을 가지고도 남편을 닥달했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결혼하면 어차피 자주 뵙게 될 시댁 식구들인데 굳이 유난 떨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성격이 그렇지도 못했고 일을 하고 있어서 항상 집에 들어가서 빨리 쉬고 싶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결혼도 저희가 늦은 나이에 만난 사람들이라 각자 똑같이 부담해서 했어요. 친정에서는 이것저것 도와주시기는 했지만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받은 것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시댁보다는 친정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친정엄마가 산후조리를 해주신다고 저희 집에 와 계셨는데 저희는 친정엄마께 돈을 드린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돈을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엄마가 저희 집에 계시는 것을 불편해했죠.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며칠 뒤에 시모가 저희 집에 처음 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임신 5개월 때였어요.
남편도 저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고 시모와 함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시모 표정이 정말 많은 불만이 있는 얼굴이었어요. 밤 9시가 다 되었는데 이미 밥도 해놓은 상태였고, 저도 남편이 와야 같이 밥을 먹으니 상을 차리고 있었는데 오신 것이었어요. 시간이 늦었으니 식사를 하셨을 것 같아서 과일 좀 깎아드릴까요? 했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군요. 5번을 물으니 그때서야 그럼 깎아와 보든가 이러시는데, 짜증이 좀 났지만 과일 깎아다 드렸더니 손도 안 대고 계시다가 제가 다리가 부어서 다리를 뻗고 앉아 있었더니 어딜 시모 앞에서 그따위로 앉아 있느냐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신혼여행 갔다 오면 시부모에게 밥을 지어드리는 것이다. 이바지 음식도 안 하냐? 너네 친정에선 그리 가르쳤냐? 아주 기가 막힐 만한 소리들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겪는 일이라서 시어머니 말씀에 대꾸도 못하고 앉아만 있었는데, 시모는 갑자기 가신다고 하고는 아파트가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을 하는데, 남편은 밥 먹다가 놀란 표정으로 시모 따라 나갔다 오더니 저에게 왜 엄마 들어오실 때 웃으면서 맞아주지 않고 엄마 심기 불편하게 만들었냐고 하더라고요. 이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되겠구나 하고요. 시모는 저에 대해 마음에 안 드는 점을 남편에게 얘기하며 닥달하고, 남편은 저에게 시모의 얘기를 전해도 제가 당신이 친정에 똑같이 하면 나도 시모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선을 그었더니 남편과 싸우는 날이 많아지고 사이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남편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는데, 새벽에 들어와서 아기 재우고 간신히 자려는 저를 괴롭히니 미치겠더라고요. 임신 중이라 예민한 것도 있었겠지만 정말 못 살겠다고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시모에게 남편이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시모가 남편에게 그러더래요. 걔는 사회생활하는 사람 맘 편하게 못 해준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라고요. 나도 15년간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인데 시모나 당신만큼 모르겠냐고. 사회생활에 꼭 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더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냥 술이 좋아서 하는 소리더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꺾어놓고 싶었는지 제가 한 음식들을 시모와 비교하면서 이건 짜다, 이건 싱겁다 하는데, 제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엄마의 나쁜 점만 닮았냐고 비아냥거리고 그날 남편과 대판했습니다. 진짜 남편 하는 짓이 시모와 오버랩되면서 남편에게서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아기 낳고는 남편과 정말 매일 싸웠습니다. 제가 성격상 남에게 아쉬운 소리 못하고 살아왔는데, 그래도 남편이니 남편에게 힘들다고, 여기저기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싶기도 했지만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산후조리 해준다고 저희 집에 와 있는 엄마에게 살갑기는커녕 매번 뚱해 있는 남편을 보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얘기한다 해도 안 받아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딱 한 번 아이 낳고 남편에게 아프다 소리 한 적이 있었는데, 왜 다른 산모들은 금세 회복하는데 당신만 아프다 하냐고 말하는 신랑을 보면서 입을 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돈 관리를 해요. 매달 시모에게만 50만 원씩 드리는 것도 정말 화가 났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희 부모님도 드리겠다고 하면서 시모에게 50만 원씩 드렸는데, 제가 아기 낳으면 일을 못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양가에 당신이 돈을 다 드릴 것이 아니면 지금부터 양가 모두 드리지 말자고 했더니 제가 일을 그만두어도 자기가 양가에 다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 시모에게만 돈을 드리고 저희 부모님께는 돈을 안 드리길래 물어봤더니 제가 일하면 그 돈 드리겠다는 것이었다고 말을 바꾸는데,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시모도 시모지만 남편도 이런 식으로 정 떨어지는 행동과 말을 하니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저와 동갑인 시동생은 볼 때마다 저에게 자기 엄마에게 잘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동생에게 웃으면서 도련님, 도련님이 우리 부모님께 잘하면 나도 잘할게요. 형한테는 기대할 것도 이젠 없는데요. 했어요. 그 다음부터 시동생은 저에게는 말을 못하고 남편에게 저에 대해 뭐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겨울에 대박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손목에 터널 증후군이 있어서 원래도 손목이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지고 손목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보셔서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저에게 김장 얘기를 안 꺼내시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한동안 무지 바빠서 자기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다고 이번 주말에는 자기 혼자 집에 있게 아이 데리고 친정에 가 있으면 안 되겠냐고 해서 저는 아이와 주말 동안 친정에 가 있었습니다. 남편 혼자서 집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답니다. 시동생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김장에 왜 안 오냐고, 부모도 눈에 안 뵈냐고 하면서 개쌍욕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도 화가 나서 시동생에게 소리 지르고 싸우다가 끊었는데, 시동생이 문자로 남편에게 욕을 보냈답니다. 남편은 시동생이 보낸 문자를 시모에게 그대로 보냈더니, 시모가 한참 뒤에 전화를 해서는 네 마누라는 전화도 없다고, 김장을 했는지 말았는지 관심도 없냐며 막 쌍욕을 하며 소리를 쳤다고 해요. 그리고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소리 지르고 욕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내막이 있는 줄도 모르고 시모에게 전화로 욕을 얻어먹고, 저도 이제 못 참는다고 같이 소리 지르고 싸웠네요.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집으로 갔는데 남편이 있었던 일을 말해 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저 사람들 비위 못 맞추겠다고 아예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바뀌어야 한다며, 자기 엄마가 문제라고, 그런데 엄마는 바뀔 사람이 아니니 안 보고 사는 수밖에 없다면서 자기 말대로 하자고 저보고도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이 말에 저는 심란했어요. 남편하고 피 터지도록 싸웠던 기간 동안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더니 이제 와서 이러는 남편이 야속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어떤 여자를 데려왔어도 엄마는 못되게 굴었을 거라는 말을 저에게 위로랍시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남편이 하자는 대로 했어요. 저희가 멀어지고 없어 보니 시모가 아쉬운지 몇 번 전화를 해서 저에게 잘해주더라고요. 설에도 남편과 저는 연락도 없이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와 통화만 했고요. 설이 지나고 시모에게 전화가 왔는데 처음에는 좋게 말하더니 설에 안 왔다고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가지 말자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못 갔다고 말씀드렸더니 남편이 그래도 네가 가자고 했어야지 뭐 하고 있었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본인 엄마 달라질 사람 아니라고, 안 보고 살겠다는데 내가 뭘 어쩌겠냐고, 나도 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하도 싸워서 어머니 안 보고 살고 싶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똑 닮아서 싸가지 없는 시동생이 어머니 모시고 살지 않겠냐고, 우리는 없는 자식이라 생각하고 다시는 남편과 저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아버지께는 따로 연락드려서 집 밖에서 뵐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 천륜을 끊는 것이 될 일이냐고 하길래 부모 자식 간의 의절하고 장례식에서나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없이 있길래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날 퇴근해서 왔을 때 시모와 통화한 내용을 말했더니 다 알고 있더라고요. 시모가 남편에게도 그날 전화를 해서 저와 통화한 내용을 말하면서 제 욕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남편이 시킨 것이라고 하면서 평생 보지 말고 살자고 했다 합니다. 미친놈 같은 시동생이랑 평생 행복하게 사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시모와 안 보게 되어서 시원한데 왜 진작에 남편이 이렇게 하지 못했는지 화가 납니다. 시모 말만 듣고 저와 싸우고 했던 과거의 일들 때문에 남편에게도 나쁜 감정이 남아 있어요. 제가 속이 좁은 건가요? 저런 엄마 만나서 고생하고 살았겠구나 하며 남편을 감싸줘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그럴 마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식으로 남편에게 말을 해야 할까요? 이번 사연은 결혼 전부터 합가를 통보하듯 말하는 예비 시모와 우유부단한 예랑 앞에서 당당하게 파혼을 선언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비 시모와 예랑 앞에서 파혼 통보하고 예비 시모와 예랑에게 할 말 다 했는데 안 풀려서 여기에 하소연합니다. 예랑과는 2년 정도 만나왔고 홍기가 찬 나이라서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상견례 잘했고 10월에 결혼 예정이었어요.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황당한 소리를 하는 예비시모, 어쩔 줄 몰라 하는 예랑, 더 이상 볼 것 없이 마음이 돌아서더군요.
제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 저희 부모님이 보태주실 돈을 합치면 1억 정도 해갈 예정이었고, 얘랑은 7천 정도 준비가 될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저희 둘의 뜻을 양가해서 받아들여 간략히 하기로 했고, 결혼에 드는 비용을 집값에 보태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대출 없이 집을 마련하기에는 돈이 좀 모자란 듯 해서 대출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부터 집을 보러 다녔는데 저 혼자서 집을 보러 다니다가 괜찮은 아파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인테리어를 잘 하면 될 것 같아서 주말에 얘랑과 함께 보러 가기로 했어요. 예비시모도 궁금하다 하셔서 함께 갔습니다. 젊은 저희가 경험이 부족해서 못 보는 것을 연륜 있는 예비시모께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모시고 간 것이었어요. 방 3칸짜리 집인데 방 하나 문을 트면 거실을 넓혀서 쓸 수 있는 구조인 것도 마음에 들고, 둘이 살기에 좁지 않은 크기의 집이라서 거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예비시모도 괜찮게 보인다고 하셨고 그 집으로 정하자고 얘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방 2개를 어떻게 쓸지 얘기 중이었는데요. 큰 방을 안방으로 하고 작은 방은 옷방으로, 결혼하고 몇 년 있다가 아이를 낳을 계획이긴 했지만 아기 태어나면 옷방을 아기방으로 하자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음날 바로 계약금 입금하기로 하고 예비시모 모셔다 드리러 가고 있는데, 예비시모가 갑자기 "근데 셋이 살기에는 좀 좁겠다" 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셋이라는 것이 당연히 저와 얘랑 미래에 태어날 아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긴 한데 문 트고 거실을 넓히면 생활하는 데 불편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아니, 내가 나중에 같이 살게 될 수도 있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당황해서 즉시 대꾸도 못하고 얘랑을 쳐다보고 있었더니 얘랑이 "엄마 왜? 아기 키워주려고?" 이랬더니 예비시모는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니 정확히 말은 못 해주겠고 일단 더 넓은 집으로 찾아보라는 말을 하고 댁으로 가셨습니다. 정확히 말은 못 해주겠다는 말은 뭔 소린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얘랑과 대판 싸우고 "왜 나와는 상의도 없이 우리랑 살지 말지를 어머니가 결정하겠다고 하시냐? 얘랑도 알고 있던 것 아니냐?" 했더니 "우리 아기 낳고도 맞벌이 할 테니 아기 봐준다고 했는데 그게 같이 살자는 말씀인 줄은 본인도 몰랐다며 자기가 엄마에게 얘기해서 해결할 것이라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집은 계약금 안 넣어서 날아갔어요. 얘랑은 이틀 뒤까지 얘기 중이라며 다른 집 알아보자고 하더군요. 제가 이성을 잃고 얘랑을 막 쏘아붙였는데 저에게 예민하게만 받아들인다고 해서 제가 더 화가 났습니다. 그날 얘랑에게 당일까지 확답 안 받으면 결혼 엎을 것이라고 했더니 한숨만 쉬는데 답답해서 진짜 바로 엎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와서 예비시모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을 한다 해도 은근슬쩍 본인 마음대로 하려는 예비시모와 감당 못하는 얘랑을 보며 결혼하고 나면 어찌 될지 뻔히 보이고 힘든 앞날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제 생각을 현실화시키려니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 때문에 일어난 사건만 적었지만 그동안 자잘한 일로 얘랑과 다툰 적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 사건 전에도 집을 구하며 생긴 여러 번의 다툼을 통해서 얘랑이 참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얘랑이 어머니와 얘기 다 되었다고 퇴근 후에 함께 집으로 가서 어머니와 얘기하고 확답을 받자고 하더군요. 별로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이쯤에서 정리하고 싶었지만 미련이 남아서인지 얘랑과 예비시모가 하는 말을 듣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퇴근 후에 얘랑과 함께 예비시모를 찾아뵈었어요. 예비시모는 저에게 꼭 같이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였으니 오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는데 뭘 오해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겠어서 얘랑을 쳐다봤더니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 그 자리에서 결혼 없던 것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얘랑과 예비시모에게 "집 보러 갔을 때랑 어머니 말씀이 달라진 것이 없는데 무슨 얘기가 되었다고 나를 여기로 데려온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얘랑과 결혼해서 살면 앞으로 이런 일이 항상 있을 것이고 얘랑은 항상 어머니 편에 있을 것이고
나 혼자 힘들어할 미래가 보여서 결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얘랑이 저에게 기가 찬다는 듯이 말하기를 이런 일로 파혼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하는데 힘들게 벌어서 모으신 돈 나 행복하라고 보태주시려던 우리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내 발등 찢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식장도 다행히 계약 전이라서 위약금 물어낼 일도 없으니 보통 연인처럼 헤어지면 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비시모는 합가할 일 없다고 얘기하는데 얘가 왜 이러냐고 하더군요. 이제 와서 말 바꾸시는 것은 더 보기 안 좋다고 말씀드리고 어머니와 얘랑의 행동으로 봐서는 우리 신혼여행 돌아오면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저희를 맞아주실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확답을 주신다 해도 이젠 못 믿겠다고 했어요. 내가 얘랑의 2배 정도 되는 돈을 들여서 집을 구하는데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왜 어머니를 모시고 살지 말지에 대해 싸우고 있는지도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저에게 전에 집 보러 간 날 말을 잘못했다고 절대 합가할 일 없다고 해도 결혼 엎을 생각이었다고 했더니 그럼 여기는 못하러 왔냐고 하더군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결혼은 없는 것으로 할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라고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얘랑이 톡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하는데 답장 안 하고 있어요. 집에 오자마자 부모님께 전후 사정 전부 말씀드렸고요. 저희 부모님은 우리 딸 다시 봤다며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2년의 연애 기간 동안 좋았던 기억도 많고 결혼을 준비하며 평생 이 남자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몇 달간 저도 문득문득 힘든 순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냉정하게 생각하고 잘 이겨내며 지내려 해요. 지금 당장 외롭고 힘든 것보다 앞으로의 제 미래가 더 중요하니까요. 글을 어떤 말로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어렵게 살 때 바람나서 쓰니님과 이혼한 전처가 쓰니님이 100억대 부자가 되니 20년 만에 돌아오겠다며 안주인 행세를 한 것을 응징하고 내쫓았다는 사연인데요. 후기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 좀 넘은 남자입니다. 20대에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고 살다가 이혼해서 현재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좀 살만해지니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몰리게 되네요. 좀 씁쓸하지만 저도 어려울 때는 있는 사람들에게 빌붙어 보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기도 했었으니 사람들의 그런 행동들을 이해는 합니다. 저는 청주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술로 인생을 사는 분이었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조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둘이 살아서 저는 옷도 항상 같은 옷을 입고 겨우겨우 밥이나 먹고 사는 정도였습니다. 옷은 항상 지저분하고 씻지도 않아 냄새도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한반 친구들이 저를 멀리하려고 했겠죠. 같은 반 아이들에게 맞기도 많이 맞았습니다. 동네 북이었죠. 너무 괴로웠지만 술에 의지를 하고 살아가시는 아버지에게 제 힘든 삶을 이야기해봤자 소용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견디며 살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면서 키가 많이 자라서 그랬는지 저를 때리거나 하는 친구들은 없었지만 항상 지저분하고 없어 보이는 아이였기 때문에 친해지려는 친구들도 없었죠.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모든 친구들이 저를 싫어할 것이라는 생각에 다가오려는 친구가 있어도 제가 튕겨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무능함을 못 견디고 집을 나가셔서 혼자 사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에서 외가 친척들에게 등 떠밀려 상주 노릇을 하면서도 슬프지도 않고 그냥 자리만 지키다가 왔습니다. 철없을 때이니 그랬겠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것도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으니까요. 그 후에 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찾지 않으셨고요. 성인이 되고 성장을 하면서 든 생각인데 아무리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이었고 남편의 무능이 지긋지긋해서 집을 나갔다고 하지만 그랬다면 아이를 더더욱이 데리고 나가던가 했어야죠. 무능하고 술독에 빠져 있는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혼자 살겠다고 집을 나간 어머니는 저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결론만 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년 뒤에 아버지도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일을 하며 돈을 벌고 고생을 하면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는 이 세상에 혼자 남은 사람이고 남들과 경쟁을 하고 남의 돈을 거저 뺏어 먹을 수는 없으니 이래서 남의 돈을 뺏어 먹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성인이 되어 저는 중장비를 배워서 포크레인 기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일이 좀 일찍 끝나게 되면 하루 일당을 좀 깎아주고 하니 남들보다 좀 더 일거리가 많이 들어오는 정도였습니다. 그 시기에는 청주가 엄청나게 개발이 되고 있어서 실상 일거리도 많았었고요.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그럭저럭 먹고 살만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전처는 아이를 키우며 살림만 했지만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누구 남편은 돈 많이 벌어 땅을 샀다더라. 누구네는 식당을 했는데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외제차를 탄다더라 하면서 저를 매일 들들 볶아댔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청주도 꽤나 시골인 곳이 많았는데 정말 천지개벽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시 전체가 들썩거리며 개발이 되니 전처와 같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사람들이 많긴 했었습니다. 저는 배고파서 배를 움켜쥐고 자던 어린 시절에 비하면 정말 천국같이 느껴지던 일상이었는데 와이프는 항상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모와 처형도 저만 보면 와이프와 같은 말을 하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혼자였던 저는 그 모든 것이 제 잘못인 것 같아서 그저 사과만 했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다고만 하고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가 3살 때 와이프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이혼을 요구했어요. 아이와 헤어지기 싫었지만 남자 혼자 아이를 키울 수도 없어 양육비를 주기로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장모와 처형은 저에게 거지 같은 놈이라며 아이에게 돈이나 보내고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살던 전셋집도 와이프에게 주고 저는 청주 외곽의 시골 동네 마을 회관에서 숙식을 하면서 벌어먹고 살았습니다. 신세 한탄으로 세월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술에 의존을 하며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이의 양육비를 줘야 해서 일은 그래도 성실히 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술에 찌들어 살다가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가끔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청주 외곽에 시골 땅이 큰 것이 있다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그 땅을 찾아보았습니다. 알아보다가 큰 고모 댁에 가서 여쭤보니 큰 고모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고모와 고모부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표정으로 순순히 땅에 대해 얘기를 해주시며 제 명의로 땅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은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땅인데 고모도 그만큼의 땅을 받았고 그 땅은 아버지의 땅이니 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모부는 제가 이렇게 찾으러 오지 않으면 그 땅을 꿀꺽하시려는 마음도 있으셨다고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 갈등을 했었는데 저에게 넘기고 이젠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다며 잘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만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 땅을 제 명의로 돌렸습니다. 그 땅은 청주 외곽의 산중턱에 있는 땅이었는데 제가 고모부로부터 그 땅을 받았을 때는 얼마 안 가던 땅이었지만 현재는 시가가 100억이 넘는 가치입니다. 고모부께서는 그 땅을 돌려주시고는
저에게 그곳에다가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을 분할을 하고 한 덩어리를 팔아서 20억 원을 만들어 전원주택 단지를 지었습니다. 고모와 고모부님께는 감사의 마음으로 공사비만 5억을 들여서 전원주택을 하나 지어드렸습니다. 제가 포크레인 기사를 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지 건설업 하시는 아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공사비도 어느 정도 싸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원주택들을 지어서 일부는 분양을 하고 일부는 월세를 놓았습니다. 분양을 해서 생긴 돈은 전부 그 전원주택 단지보다 더 외곽에 있는 땅들을 사고 청주 시내 변두리에 있는 건물도 샀습니다. 월세로 나오는 돈이 있으니 참 편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지껏 내 삶을 지탱해준 포크레인은 놓을 수가 없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돈이 생겼다는 소문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무섭게 퍼져나갔나 봅니다. 예전에 알고 지내면서 저에게 치사하게 굴고 섭섭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빠르게 저에게 연락을 하고 친한 척 하더군요. 반면에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은 제가 연락을 해보니 제가 돈이 생겼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오해하거나 부담스러워 할까봐 연락을 못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몇 년 살고 바람나서 이혼하고 그 남자와 재혼을 했다고 들었었는데요. 제가 아직 혼자이면 저에게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하더군요. 재혼한 남자와는 지금 무늬만 부부로 살고 있다면서 그 남자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전처에게 연락이 온 후 며칠 간격으로 장모였던 사람도 연락을 해서 저에게 김서방이라 부르며 아이를 생각해서 전처와 다시 합치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아이도 성인이 된 지가 언젠데 아이를 생각해서 합치다니요. 전처 쪽과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서 그냥 건성건성으로 통화하다가 급한 일 있다며 전화를 끊고 그랬습니다. 이혼하고 아이가 보고 싶어서 재혼한 전처에게 찾아가면 새아빠와 정붙이고 있는 아이가 혼란스러워하니 찾아오지 말라고 해서 저는 입술을 깨물며 아이를 마음속으로만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린아이도 아니고 아이를 생각해서 합치자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지니 꼬이기 시작한 파리떼 중 하나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었습니다. 고모부로부터 땅을 돌려받은 이후에 저와 20살이 넘게 차이가 나는 젊은 여자들도 저를 유혹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니까요. 초반에는 온통 제 주변에 파리떼들만 우글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니 파리떼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멀리할 사람은 멀리하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전처와 장모가 찾아왔습니다. 이혼 후 근 20년 만에 만났네요. 전처는 이미 제 와이프라도 된 것처럼 마누라 행세를 하고 장모였던 사람은 저를 아들인 것처럼 대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장모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힘들게 살 때는 그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딸 빼내서 돈 많은 집으로 시집 보내려 해놓고는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그랬더니 그 노망난 할머니가 저에게 과거를 그렇게 못 잊고 어떻게 사냐면서 자기 딸과 다시 살라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맨날 욕이나 먹고 기가 죽어서 남에게 욕 한 번 해본 적 없는 제가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려고 했습니다. 저와 친하게 지내던 제 사정을 모두 알고 있던 사무실 동료가 먼저 욕을 시작하더라고요. 그 선배는 너희들에게 버림받고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며 전처와 그 엄마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면서 다신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식은 커피를 전처와 그 엄마의 얼굴에 뿌리며 말했습니다. 니네 내가 부자 된 거 알고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 거지? 니네 생각하면 치가 떨려. 내가 니네 이 지역에서 살기 힘들게 해주려고 벼르고 있었어.
부자한테 빌붙으려는 마음으로 사니까 니네가 거지인 거야. 거지들은 거지들끼리 그냥 살아. 지금 니네가 한 소리들 내가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있어. 니네가 한 말들 녹음한 거 네 남편에게 보내줄게. 너도 나처럼 다 뺏기고 이혼당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내쫓았습니다. 그 후로는 저에게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와이프는 재혼을 해서 아이 둘을 더 낳았다고 들었었는데요. 제 아들도 불쌍하지만 그 아이들도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각으로는 정말 그것들에게 처절하게 복수하고 싶지만 그것들은 저에게 돌아오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괴로워할 정신 나간 것들이니 복수할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제가 돈이 생기고 나니 자기 돈이 생긴 것처럼 저에게 여자들 나오는 술집에서 술을 사라는 사람들, 돈 꿔달라는 사람들,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저를 꼬드기는 사람들 때문에 좀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무시당하기보다는 대접을 받으니 돈이 좋긴 좋은가 보네요. 그냥 여러분들의 조언대로 무리하지 않고 결혼은 안 하고 적당히 연애나 하고 좋아하는 등산이나 다니며 살렵니다.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일신사에 저의 글이 올라가고 많은 분들의 관심과 댓글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전처와 장모를 저를 대신해서 욕해 주신 분들, 힘들게 살다가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고 저에게 축하의 말씀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형제를 느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저의 일에 함께 분노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찾아와서 결혼을 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못난 아빠라서 어린 시절 얼굴도 자주 못 보고 살아온 제 아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잘 자라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 기쁘기도 하고 마음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어렵게 꺼낸 얘기가 결혼식 혼주석 문제였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혼주석에 앉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와 새아빠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는군요. 내가 혼주석에 앉으면 네 동생들과 새아빠가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겠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는 마음 여린 아들놈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아들놈이 저에게 울먹거리면서 자기 결혼식 혼주석에 엄마와 새아빠가 앉아도 서운하지 않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솔직한 제 심경을 아들에게 말해주었어요. 나는 네가 어릴 때부터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함께 해주지 못했고 양육비만 보냈다. 너의 어린 시절 아빠 역할을 한 것이 너희 새아빠이지 않느냐. 나도 너만 생각하며 산 사람이지만 네 동생들도 있고 하니 혼주석에는 새아빠가 앉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래도 네가 꼭 원한다면 혼주석에 앉으마.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들놈이 울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새아빠를 혼주석에 앉게 하겠다고 하는데 아들놈에게 괜찮다고 하며 저도 울고 사무실에 있던 형님도 울고 정말 눈물바다였습니다. 아빠는 네 결혼식에 하객으로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니 그만 울라고 아들놈에게 말했는데 저는 울음이 그쳐지지 않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가 말하는 것을 보면 새아빠가 어릴 적부터 우리 아들놈에게 못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집 한 채는 내가 해주고 싶어서 사무실 형님과 상의해 보니 결혼 준비는 아이들끼리 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더군요. 제가 결혼하자마자 집 한 채 척하고 해주면 아이들이 또 바라는 마음이 생길지 모른다고요. 고심 끝에 형님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하고 잘 살아가면 아들놈 어릴 적 못 주었던 용돈이나 가끔 주고 아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느 정도 도움이나 주는 것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사무실 형님은 저희 재산 엉뚱한 곳에 가게 하지 않으려면 건강 잘 지켜서 전처보다 오래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더 확실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빼고는 사회에 환원을 한다는 것으로 조치를 해놓던지 하라고 했습니다. 형님에게는 내가 이렇게 젊은데 벌써 그런 것까지 생각하냐고 했지만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형님의 말이 100번 옳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저는 하객으로 잠시 결혼식만 보고 나올 생각이지만 평생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아들놈이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축의금은 좀 큰 금액으로 아들놈에게 직접 주려 합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아들놈 어릴 적 놀아주지 못했던 한을 풀기 위해 손주와 잘 놀아주는 할아버지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술을 더 줄이고 등산도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힘내라고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결혼 전 약속한 것을 쉽게 바꾼 시부모와 신랑에게 시원하게 할 말 다 하고 이혼을 생각 중이라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결혼한 지 2년 되어가는 여자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 중입니다. 이곳에 고민글 몇 번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후기 궁금하시다고 하셨고 또 고민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또 글 남겨요. 결혼 전에 4년간 연애를 했습니다. 심성이 어리고 착한 신랑이 너무 좋아서 제가 많이 좋아했어요. 둘이 데이트할 때는 좋기만 했었는데 시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집착이 많이 심했습니다. 데이트 중에 신랑은 엄마한테 전화 왔다고 하며 전화를 받는 일이 한두 번은 꼭 있었어요. 그리고 밤에 신랑과 통화를 하다 보면 신랑에게 이렇게 늦게까지 통화를 하냐면서 30이 된 아들을 혼내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착과 종교 강요로 1년 정도 헤어져 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고 신랑이 결혼하자고 하면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직접 종교 강요 안 할 것이고 애 낳으면 봐줄 것이고 저와 자주 못 봐도 상관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신랑도 프로포즈 하면서 종교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시댁과의 모든 문제는 본인이 해결해 준다고 했고 상황이 이러하니 저는 안 믿을 수가 없었죠. 근데 문제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생겼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와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부터 전화 강요를 시작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 연락하는 것이 말이 되냐부터 시작해서 시댁에서 뭐라도 받으면 시어머니에게 감사 전화를 드리고 시아버지께 또 따로 감사 전화를 드려야 한다고 혼내셨어요. 결혼하고 5개월 뒤에 임신 소식을 알렸더니 시아버지가 태몽을 꾸셨는데 딸 태몽이라며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습니다. 축하는 고사하고 아들 아니라고 구박받아서 임신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러다가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꼭 시부모님의 구박 때문에 유산을 했다고만 할 수는 없어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전에 신랑이 종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줄 것이라고 했고 시어머니도 종교 강요 전혀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결혼한 지 몇 달 지나니 시어머니는 슬슬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결혼하고 1년 지나니 시아버지는 온 가족들을 불러놓고 저를 가운데 앉혀놓고 2시간 가까이 연설을 하시며 간곡하게 말씀하셔서 한번 시부모님 따라 나갔습니다. 신랑에게 결혼 전과 말이 다르지 않냐고 따졌지만 신랑은 알겠다고만 할 뿐 자기 부모님에게 종교 강요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하거나 한 적은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신랑과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하게 되면서 신랑과 더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신랑은 저에게 잘하겠다고 다짐하는 말들을 많이 했지만 행동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화를 내도 듣고 받아주고 하더니 나중에는 자기도 자기 부모와 저 양쪽 등살에 못 살겠다고 자기를 좀 봐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과 후가 이렇게 말이 달라졌는데도 지금까지 내가 참고 살았는데 더 이상 뭘 더 어떻게 봐줘야 하는 것이냐고 말하고 신랑은 그래도 좀 자기를 봐달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며 싸우게 되었습니다. 서로 지치고 하니 저도 이제는 결혼 생활이 지겹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쯤에 신랑에게 시부모님의 종교 강요, 전화 강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나를 구박하는 것들 전부 확실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이혼도 불사하겠다고 말했어요. 이런 것들 결혼 전에 내가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오빠가 먼저 말을 꺼내면서 나에게 약속을 한 것이니 약속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신랑은 또 알겠다고 힘없이 대답을 하는데 시부모님 성격 뻔히 알면서 제가 신랑을 몰아세우는 것도 못할 짓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저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신랑도 많이 고생했을 것을 생각하니 신랑에게 측은하다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신랑이 불쌍하긴 했지만 내가 못 살겠으니 신랑에게는 이혼도 불사하겠다고 농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시댁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출동하듯이 시댁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와 단둘이 마주할 시간이 잠깐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종교를 가지라고 수십 번을 얘기했는데 그때 한 번 나가고 안 나가냐고 계속 이렇게 부모가 너희에게 얘기를 해야 하냐고 하시는데 할 말 다 했습니다. 이혼도 불사하겠다고 마음먹었더니 말을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앞으로 어떤 종교도 가질 마음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집을 왔으면 시댁의 법을 따르라고 하시는데 정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시아버지께 제가 그랬어요. 저는 시집을 온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한 것이고 신랑과 저는 둘이 법을 정해서 살 것이라고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결혼 전부터 종교 강요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렇게 쉽게 말을 바꾸는 것이 시댁의 법이냐고 했습니다. 너희 시모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고 잡아떼시길래 시어머니가 그 말씀하실 때 아버님도 그 자리에 계셨는데 모른 척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사람은 불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꼭 종교를 가져야 한다는 매번 하시던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종교를 가질 마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의 종교는 그렇게 남의 속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강요를 하는 더러운 성격을 가진 종교냐고, 그래서 더 종교를 갖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신랑이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께 저랑 얘기한 내용을 고자질하더군요. 제가 직접 얘기한다고 하고 시어머니에게도 시아버지와 나눈 대화 내용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며 어쩔 줄 몰라 하던 신랑이 저에게 좀 참으라고 하길래 참긴 뭘 참냐고 했어요. 내가 지금 이혼도 불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안 참는다고. 나 시부모님이 괴롭혀서 아이도 잃은 사람이라고 하며 난리쳤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시어머니에게 지금까지 쌓인 말들을 쏟아냈는데 울며불며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쏟아내서 잘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시부모님에게 당한 것들 거의 다 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믿는 그 신 욕먹이는 짓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결혼 전에 종교 강요, 전화 강요 막아줄 것이라고 약속했던 거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지 않을 거면 우리 여기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의외로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에게 오빠는 뭐 하는 사람이냐고, 예전에 식구들 모여서 나를 가운데에 놓고 아버님 연설할 때 왜 가만히 있었냐고, 남편 맞냐고 소리 지르고 주저앉아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정신으로 시댁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로 시댁에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저에게 전화 없었어요. 신랑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매일 사과하고 앞으로 시부모님을 확실하게 막아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랑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묻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시부모님과 신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혼을 해야 하는지 말이죠. 여러분들이 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답답합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며느리는 구박만 하고 신우 생일까지 챙겨야 한다는 시어머니에게 사이다를 날린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결혼한 지 만 2년 된 여자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어요. 내년쯤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중이고 결혼할 때 받은 대출은 허리띠 졸라매고 살면서 거의 다 갚았습니다. 나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늦은 거 1년 더 출산 미룬다고 별 차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계획 중입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아이부터 가지라고 참 많은 스트레스를 주셨어요. 나이도 있으니 결혼하자마자 아이부터 꼭 가지라고요. 결혼하고 저와 신랑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수긍하시는 듯 하시고는 다음에 만나면 또 언제 아이를 가질 것이냐고 얼른 가지라고 저희를 들들 볶으셨습니다. 저희 엄마 같으면 왜 자꾸 같은 소리를 하시냐고 성질을 냈겠지만 시어머니에게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리다가 저와 신랑은 포기하고 그냥 내내 하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고집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으신 분 같아요. 얼마 전에는 시누이 생일 문제로 제가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제 첫 생일 때 시부모님도 시누도 저에게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다들 한가한 것도 아니고 서로 생일을 꼭 챙겨야 하는 것은 아니니 나도 시댁 식구들 생일 안 챙겨도 되겠다 싶어서 서운한 마음도 없었어요. 친정은 가족의 생일을 꼭 챙기는 분위기입니다. 결혼하고 제 생일에 친정 부모님과 오빠네 가족이 와서 함께 식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댁 식구들이 제 생일을 챙기려 들었으면 오히려 제가 부담스러웠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생일에 아무런 연락도 없는 시댁에 서운한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던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시부모님 생신 다 챙겨드렸고요. 신우 생일은 저보다 일주일 정도 느립니다. 결혼하고 제 첫 생일에 친정 식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시댁 식구들 누구도 저에게 연락한 사람이 없었는데 일주일 뒤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날이 신우의 생일이니 집에 오라고 하시더군요. 근데 그날 제가 동창 모임이 있어서 시댁에 가기 어렵겠다고 말씀드리고 신우에게도 문자를 보냈어요. 생일 축하하고 오늘 중요한 동창 모임이 있어서 못 가게 되었다고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신우는 제 문자를 보고 답장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신우는 내 생일에 연락도 없었는데 나는 문자라도 보냈으니 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니 신우에게 못 와서 미안하다고 문자 보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문자 보냈다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 기분이 나빴어요. 시댁 식구들 누구도 내 생일에 연락한 사람이 없는데 신우 생일에는 나에게 못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 문자를 하라는 시어머니 말씀에 빈정상한 것이죠. 신우는 저보다 6살 어립니다. 제가 손위인데 신우는 제 생일에 문자 한 통 없어도 시어머니는 한마디 안 하시고는 며느리한테는 딸 생일 축하하러 못 온다고 사과 문자 보내라고 시키니까 기분 나빴지만 참고 넘어갔습니다. 얼마 전 두 번째 제 생일에도 시댁 식구들 누구도 저에게 연락한 사람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 중에서 제 카스에 생일이라고 떴다고 톡 보낸 동료들도 있었는데 시댁에서는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친정 식구들에게 축하받고 말았습니다. 생일은 친정 가족들한테 충분히 축하받으니까 이런 것으로 시어른들께 서운한 마음 갖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생일 다음 날 시어머니께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신우 생일이라고 집으로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답답하고 짜증나서 잠이 다 안 오더군요.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시댁이랑 등지고 사는 것을 생각한 것도 여러 번 있었지만 힘들게 일하는 신랑 속 시끄럽게 하기 싫어서 입 닫고 살았거든요. 근데 정말 저를 너무 우습게 보고 하는 행동들이 너무 짜증나고 답답했습니다. 그냥 참고 모른 척 다녀와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따지고 싸워봤자 뭐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 상황이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서 좋게 넘기기가 싫었습니다. 저도 직장 다니는데 주말에 밀린 집안일하고 하루는 푹 쉬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쉬지도 못하고 시어머니가 신우 생일이라고 오라 하면 가야 하는 것인지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이런 내막도 모르고 신랑은 금요일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에게 내일은 신우 생일이라고 당연히 시댁에 가야 하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을 신랑에게 다 말했습니다. 내 생일에 아무도 전화 한 통 하지 않는데 나는 시부모님 생신 다 챙겼다. 근데 신우 생일까지도 내가 챙겨야 하는 것이냐 했더니 신랑은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내일 시댁에 가긴 가는데 내일 또 어머니 성격 드러내면 나도 내 할 말은 할 것이라고 했어요. 신랑은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말하는 것은 당연히 해도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시댁에 갔습니다. 낮에 집안일 다 하고 다음 날은 푹 쉬려고 시댁에 저녁에 갔어요.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점심때 오지 그랬냐고 하시더라고요. 낮에는 집안일하고 내일은 푹 쉬려고 그랬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가족 생일인데 매주 있는 주말 한 번쯤 못 쉬면 어떻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며 성질을 부리시더라고요. 얼굴 보자마자 며느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시니 저도 확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못하러 서로 바쁜데 쓸데없이 생일은 챙기냐고 시어머니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가족 생일인데 쓸데없는 짓? 이러시는데 제가 기다렸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저번 주에 내 생일에는 시부모님 신우 아무도 연락 안 하던데요. 어머니, 그럼 며느리는 가족 아니에요? 며느리는 혼자서 시댁 식구들 가족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라고 여쭤봤어요. 시어머니 놀란 표정으로 아무 말씀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 결혼하고 생일 2번 있었어요. 한 번은 그렇다 쳐도 두 번째도 시댁 식구들 아무도 연락 한 번 없길래 그러려니 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했더니 시어머니는 네가 말을 하지 그랬니?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니? 너한테는 내가 땡땡이 생일이라고 말했잖아. 이러시는데 정말 어이없어서 작년 제 생일에 친정 식구들이랑 저녁 먹고 있을 때 어머니 전화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어머니 축하한다는 말씀 한마디 없으시던데요? 했더니 너 정신없을까봐 얼른 끊느라고 그랬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아가씨한테 제 생일이니까 생일인지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문자라도 보내라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저한테는 작년에 그러셨잖아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꿀먹은 벙어리 되셨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앞으로 생일 같은 거 서로 바쁜데 챙기지 말자고 했어요. 새언니 생일에 전화 한 통 안 하는 신우 생일 챙기고 싶은 마음 전혀 안 들고 며느리 생일 모르고 지나가시면서 신우 생일은 챙기라고 강요하시는 시부모님 생신도 안 챙기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과 신우 표정이 불그락푸르락 하는데 더 있으면 큰 싸움 날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결국 할 말이 없으신지 어딜 어른에게 눈 똑바로 뜨고 말을 하냐는데 정말 저는 시어머니께 왜 말 돌리시냐고 내가 내 생일 챙기지도 않는 시부모님 신우 생일은 챙겨야 하는 것이냐고 나는 그렇게 못하니 그렇게 아시라고 말씀드리고 신랑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랑에게 나 시댁에 지금까지 할 도리 다 했다고 말한 다음에 이제는 나도 시댁에서 받은 만큼만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신랑은 그렇게 하라고 제가 이런 대접 받고 있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거라면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시댁 갑질 싫었어요. 직장에서만 갑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렇게 갑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제가 둥글둥글 넘겨도 될 것을 가지고 까탈스럽다고 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겠네요. 집안사 친구들에게 말하기도 뭐해서 여기에 하소연하고 갑니다. 두서없이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만나기만 하면 노산이라며 막말하던 동갑내기 시누이를 시원하게 참교육해 주셨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직장 다니고 있고 결혼한 지 2년 반 된 임산부입니다. 신랑과는 제가 20대 후반이었을 때부터 만나왔는데 신랑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대학원 과정 후에 좀 늦게 시험에 합격을 해서 결혼이 늦어졌습니다.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가 결혼을 한 것이라 저희는 양가 도움 없이 저희가 모은 돈과 대출로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해보니 생각지 못한 지출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물론
시부모님도 노후 대책이 다 돼 있어서 따로 용돈을 드리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조사비, 시어머니 입원으로 인한 병원비 등이 은근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맞벌이하며 열심히 아끼고 모아서 대출금도 많이 갚았고 저축도 좀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대기업까지는 아니어도 이름만 들으면 알 정도의 큰 회사입니다. 복지도 잘 되어 있는 회사라서 육아휴직도 크게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어요. 그래도 막상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갖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대출금을 갚고 나서 숨 좀 돌리고 아이를 낳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미루다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안정된 직업이기는 해도 급여가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출산 후에 극단적으로 경력 단절 상황까지 고려해 봤을 때 공무원 신랑 외벌이로 사실 서울 생활은 너무 빠듯할 것 같아서 신랑과 얘기 끝에 이제 아이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신랑은 저와 동갑인 여동생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도 저를 본체만 체하고 본인 방에 틀어박혀 있다가 제가 시댁에서 나올 때 얼굴도 비추지 않았던 시누이예요. 시누이는 지금까지 저에게 언니라는 호칭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저, 저기, 이런 식으로 말을 시작하고 저에게 할 말을 했어요. 동갑인데 뭐 제가 관계로 봤을 때는 새언니이기는 하지만 꼭 언니라는 호칭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시누이는 작년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시누이는 임신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뒤로 저를 만나면 저에게 아이 안 갖냐고, 지금 아이를 가져도 35세 아이를 낳게 되는데 노산이라고 자꾸 제 속을 긁는 소리를 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나이가 많다, 쭈글쭈글 주름진 얼굴로 아이 학교에 찾아갈 것이냐 등등을 얘기하면서 경제적인 것보다 엄마의 나이가 출산과 육아로 봤을 때는 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34살에 아이를 낳는 것인데 34세 아이를 낳는 것은 괜찮고 35세 아이를 낳으면 심각한 노산이라는 뜻인지 어이없었어요. 시누이의 남편도 직장에서 받는 급여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누이는 참 행복해하고 걱정이 없더라고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해도 엄마가 노산인 것보다는 괜찮다고 사람들 많은 데서 자꾸 떠들어대는데 짜증났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것은 자기 시댁에서 조금씩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하길래 시누이의 시댁이 좀 사나보다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누이 결혼할 때 시누이의 시댁에서 집 전세금 어느 정도 보태주기는 했지만 그렇게 결혼한 아들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돼줄 만한 경제력이 있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저에게 개인 사정으로 임신을 미루는 것은 못할 짓이라고 하며 노산 아주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대꾸를 못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저러다 말겠지 생각하고 별달리 대꾸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꾸를 안 한 것이 잘못이었나 봐요. 저에게 노산이라는 소리를 나중에는 비난하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임신을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저희의 사정에 맞춰 임신을 미룬 것뿐이었고 양가 부모님께는 이런 저희의 계획을 전부 말씀드려서 부모님들도 스트레스 주시거나 하는 분이 없었는데 시누이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도 안 가고 화도 났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걸 진짜 하는 마음이 여러 번 들었어요. 제가 임신 10주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양가에 임신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누이는 저에게 자기는 벌써 아이가 100일이 되어 가는데 저는 언제 낳아서 언제 키우냐고 하더라고요. 자기랑 나랑 동갑이고 출산도 1년도 안 되게 차이 나는 것뿐인데 무슨 자기는 어릴 때 아이를 낳은 것처럼 말하고 나는 심각한 노산인 것처럼 말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참 좋으신 분들이기는 하지만 시누이가 저렇게 이상한 소리를 해도 말리지 않는 것 때문에 처음으로 시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시어머니께서 아기용품 사주신다고 하셔서 함께 백화점에 다녀왔습니다.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미리 사놓아도 될 만한 것들은 좀 사고 나서 시댁에 가서 저녁을 먹으려고 시댁으로 갔는데 시누이네가 시댁에 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사이좋게 쇼핑하고 온 것이 시누이는 기분이 나빴는지 괜한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짜증은 저에게 오더라고요. 시누이는 시어머니께 오빠네가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늦게 낳는 것인데 뭘 아기용품을 사주냐고 툴툴거리는 것을 보고 저는 임산부가 그러면 안 되지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내 손주 필요한 것을 사주는 것인데 뭐가 어떻냐고 하셨더니 시누이는 저에게 제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것들 사달라고 했냐고 묻더라고요. 저도 짜증나서 그걸 아가씨가 알아서 뭐 하려고 묻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누이는 저희 신랑에게 이런 것들 알아서 살 일이지 왜 부모에게 받아가냐고 따지는 거예요. 신랑 황당해서 시누이 아이 낳을 때는 부모님이 이런 것들 안 사줬냐고 부모님도 사주시고 우리도 아기용품 꽤 사줬다고 했더니 시누이가 글쎄 오빠네는 돈 모으려고 출산을 미룬 것인데 자기네와 같냐는 개소리를 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시누이에게 아가씨는 그럼 여태까지 나한테 노산이라고 노래 부른 게 내 경제력이 질투나서 그런 거였어요? 했습니다. 자기는 노산을 노산이라고 한 것일 뿐인데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냐고 어디 무서워서 말 한마디 하겠냐고 하더라고요. 하도 나한테 노산이라고 노래를 부르길래 사실 좀 짜증났지만 참았다고. 난소노화 상태 검사해 가면서 마음 편히 미루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편안해져서 딱 맞춰서 아이를 가진 것이라고. 혹시 우리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것이 시누이는 불편했던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시누이 표정 관리 안 되고 있길래 아가씨는 연애 중에 피임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 동네방네 소문나니까 그게 창피해서 나를 깎아내리려고 노산이라고 노래 부르고 다닌 거죠? 했더니 요즘 혼전 임신 하도 많아서 흠도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시누이 말이 참 웃긴다고. 그럼 요즘 35 넘어서 40에도 첫 출산하는 여자들도 많은데 그렇게 나에게 노산이라고 만날 때마다 노래를 부른 것이 말이 되냐고 했어요. 그리고 시누이에게 요즘 초등학생들도 돈 없는 젊은 엄마보다 넉넉한 늙은 엄마를 더 좋아한다는데 그건 아냐고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가씨 말대로 내가 노산이면 우리 동갑이니까 아가씨도 노산이잖아요. 나는 넉넉한 늙은 엄마가 되겠지만 아가씨는 쪼들리는 늙은 엄마가 되겠네요.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돼서 아이 어린이집 가기 시작하면 틈틈이 알바라도 다녀야 하지 않겠냐고 걱정해주는 척도 좀 했습니다. 나는 늦은 나이에 임신했다고 오빠가 집안일 다 하며 아주 좋아 죽는데다가 육아휴직 기간에도 급여가 어느 정도는 나온다고 오빠가 더 좋아해서 나는 지금 임신한 내 자신이 대견스럽기만 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활짝 웃으면서요. 시누이가 울듯한 표정으로 시어머니에게 제가 자기 자존심 상하게 하는 소리를 한다고 난리치는데 시어머니가 별 반응이 없으니 아이 챙겨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신랑이 시누이에게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에게도 영향이 가니까 괜한 질투심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것이 좋겠다고 시누이에게 깐족거리는데 신랑에게 뽀뽀할 뻔했네요. 완전 사이다죠? 지금까지 시누이가 노산이라고 저 스트레스 준 것들 이날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만날 생각만으로도 짜증나던 시누이가 앞으로 만날 것이 기대가 되는 사람이 되었네요. 직장 동료들에게는 말하기 좀 그래서 친한 친구들에게만 말했는데 저 완전 잘했다고 친구들에게 칭찬받았습니다. 글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네, 정말 아름다운 밤이네요. 질투에 눈이 먼 사람들은 앞뒤 못 가리는 것이 특징인가 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사연 읽으면서 저도 기분이 확 좋아졌습니다.